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201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팔달산은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산인데요. 그 산길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신의 장기 일부가 사라지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던 이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4년 12월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산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오후 1시쯤이었죠. 46세의 남성 임씨가 등산 중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인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봉지를 열어본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안에는 심각하게 훼손된 토막 시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임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발견된 시신은 머리, 팔, 하반신 없이 몸통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뼈는 있었지만 콩팥을 제외한 모든 장기가 사라진 상태였다는 점이죠. 경찰은 사건의 잔혹성에 놀라 바로 경찰 중대를 투입해서 팔달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서 국가수 부검 결과도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 혈액형은 A형이다. 정도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팔달산은 인적이 많은 곳이잖아요. 등산로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 이런 장소에 이렇게 시신을 버렸다는 점이 많은 의문을 자아냈죠. 또 장기가 대부분 사라진 걸 보고 혹시 장기 매매와 관련된 건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수요가 많다는 콩팥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장기 매매 가능성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인유 캡슐 같은 루머까지 돌았지만 역시 근거가 부족했죠. 이런 상황에서 2년 전에 일어났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을 떠올린 시민들도 많았어요. 그때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죠. 방금 말씀드린 사건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오원춘 사건입니다. 오원춘 사건은 추후에 다루도록 할게요.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열흘치나 확보해서 분석했어요. 하지만 시신을 감싼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찍힌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팔달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만 해도 7곳이 넘다 보니까 범인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은 수사 범위를 점점 확대했어요. 팔달산을 중심으로 수원 전역, 나아가 경기도 전체로 탐문 대상을 넓혔습니다. 수색 인력도 340명에서 100명을 더 늘렸고 발견된 물건들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건과는 무관한 물건들이었죠. 발견된 10cm짜리 과도 하나가 있었지만 이것도 시신 발견 장소와 거리가 있어서 관련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결국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검은색 비닐봉지와 그 안에 있던 목장갑이었어요. 국과수에서 비닐봉지와 목장갑에 묻은 혈흔을 분석했더니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죠. 하지만 이렇다 할 추가적인 단서는 여전히 찾지 못했고 수사는 점점 장기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피해자를 30대 여성으로 추정했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의문을 남긴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궁금해했죠. 12월 11일 오전 11시 24분경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장하던 중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 둑 근처에서 또 다른 검은색 비닐봉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총 6개의 비닐봉지가 흩어져 있었는데 이 봉지들은 약 100여 미터 거리에 걸쳐 흩어져 있었고 매듭이 풀린 상태로 개봉되어 있었어요. 봉지 5개에는 살점과 장기가 담겨 있었고 한 개의 봉지에는 여성용 팬티가 들어있었죠. 이 발견은 다시 한번 사건의 잔혹함과 범인의 대담함을 보여줬습니다. 국과수에서 추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살점들과 장기들이 일주일 전 팔달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것으로 확인됐어요. 발견된 장소는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으로 시신 유기 패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장소가 과거 오원춘 집과 1.5km 이내라는 점이었어요. 때문에 오원춘 사건과의 연관성도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는 이후에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범인을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현상금 5천만 원, 그리고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죠. 이와 동시에 수원시 고등동 재개발지구 내 공, 폐가, 야산 하천 등 328곳을 철저히 수색했고 이미 수색한 지역도 다시 중복 수색하면서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화서동과 고등동 주변에 설치된 CCTV 14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어요. 특히 이 지역은 첫 번째 시신 발견 장소와 추가 시신 유기 장소 사이의 주요 동선에 포함되는 곳이라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지점이었죠. 한편 혈액형이 A형인 여성 실종자와 미 귀가자를 중심으로 DNA 샘플을 채취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작업도 병행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DNA와 시신의 DNA를 대조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이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피해자의 신원조차 알 수 없으니 수사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경찰이 전력을 다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건은 답답한 미궁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12월 8일 밤 11시 30분경 한 여성의 언니가 파출소를 찾아와 동생이 실종됐다며 가출 신고를 합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언니의 DNA를 채취했고 국과수 감식 결과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죠. 추가로 수원천에서 발견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살점들도 신고한 언니의 동생 김 씨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최종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12월 11일 월세방을 계약한 사람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과 부동산 관계자가 월세방을 계약한 사람이 보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원 팔달구 교동에 있는 작은 월세방에 출동했어요. 이 방은 팔달산에서 1.1km, 수원천 비닐봉지가 발견된 곳에서는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고 이 방의 화장실에서 혈액 반응과 시신 유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가 발견이 되면서 월세방 계약한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죠. 그렇게 밝혀진 용의자는 당시 수원 팔달구 고등동에 살던 55살의 조선족 남성 박춘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와 동거했던 48세의 조선족 여성 김 씨로 밝혀졌어요. 이제 박춘풍을 검거해야겠죠. 박춘풍 검거의 중요한 단서는 CCTV에서 확보한 인상착의였습니다. 경찰은 박춘풍이 다니던 팔달구의 한 치과에서 확보한 CCTV를 분석했는데요. 그는 영어 이니셜이 새겨진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죠. 경찰들은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박춘풍이 동생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해 휴대폰 위치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조사 끝에 박춘풍이 수원역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잠복 중이던 경찰은 S모텔로 들어가는 박춘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는 대답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던 여성이 그가 박춘풍임을 알려주면서 11일 밤 11시 30분 그는 긴급 체포됩니다. 경찰은 박춘풍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궁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월세방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 김씨의 DNA와 일치하면서 그의 혐의는 명백해졌죠. 비록 자백하진 않았지만 물적 증거만으로도 박춘풍이 확실한 용의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길림성 설안시의 농가에서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서 안구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됐죠. 그래서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이 다친 것을 안타까워하며 최선을 다해 키웠고 박춘풍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자랐습니다. 다만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집안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1984년 박춘풍은 제중교포 B씨와 결혼해 두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1992년에 단기 방문 비자로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했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죠. 이후 두 차례 위장 신분으로 재입국했는데 걸려서 강제 퇴거됐고 2008년에 위조 여건으로 우리나라에 최종 입국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면서 일용직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의 아내 B씨는 그보다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가까워지면서 다방일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헤어지고 2010년경 박춘풍은 같은 고향 출신 제중교포 C씨와 동거했지만 C씨가 중국 가족을 데려와 함께 살자고 요구하자 2013년 8월 동거를 끝냈어요. 그 후 그는 2013년 가을쯤 피해자 김씨의 언니 A씨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어요. 연애는 하고 싶지만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죠. 계속해서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다 2014년 4월 10일 A씨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돼서 수원시 팔달구 한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언니랑 사귀었다가 동생이랑 동거를 시작한 거죠. 하지만 2014년 11월 4일 다툼이 생기면서 피해자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언니 A씨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별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박춘풍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에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나 피해자를 때려 멍이 들게 했고 특히 2014년 11월 20일에는 피해자가 맞다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언니 집으로 피신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는 피해자가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약 10일 이상 보관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친구 D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고 D씨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또 2014년 11월쯤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김씨가 언니와 사귀는 남성을 좋아한다더라 라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했고 같은 해 11월 4일 저녁에는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 점장 E씨와의 관계를 의심하고는 전화로 E씨에게 피해자를 좋아하냐 라고 따져 물었어요. 심지어 E씨 여자친구에게도 E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 라고 항의했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2014년 8월 이후 다방에 다니는 G씨와 만나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2014년 10월부터는 또 다른 다방 직원 J씨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 11월 25일 밤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직전에도 J씨와 성관계를 맺는 등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했습니다. 본인은 김씨를 두고 여러 여자와 만나면서도 김씨를 놓지 못했는데요. 그런 김씨와 갈등이 시작된 건 두 사람이 동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4년 5월쯤 피해자가 A씨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가 자기 동생을 박춘풍한테 소개해줄 때 어떻게 소개를 해줬는지 의아한데요.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신경 쓰면서도
동거를 계속 이어갔죠. 이 와중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통해서 박춘풍에게서 매달 부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고 박춘풍과 김씨에게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라고 요구했어요. 이런 점들이 그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2014년 10월 28일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박춘풍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방 한 칸짜리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됐어요. 그는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고 막내딸인 김씨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졌죠. 그뿐만 아니라 언니 A씨와 박춘풍이 2014년 9월에서 10월 사이 통화 중 다툴 때 A씨가 우리의 과거 관계를 피해자에게 말하겠다 라고 소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던 김씨는 박춘풍과 언니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014년 11월 4일 저녁 박춘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다가 피해자가 마트 점장 E씨와 통화하면서 한식 조리사 시험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들었죠. 이에 격분한 그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E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씨와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박춘풍이 강하게 때렸어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머니는 바로 언니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박춘풍과 피해자는 별거 상태에 들어갑니다. 별거가 시작된 후에도 박춘풍은 언니의 집과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했지만 김씨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러자 그는 2014년 11월 10일경 다방 종업원 J씨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받아 동거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11월 15일경에는 새로운 여성을 만날 준비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P식당에서 언니 A씨를 만나서 김씨와의 재결합 문제를 논의했지요. 이때 A씨는 박춘풍에게 더 이상 김씨를 때리지 말고 동거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대로 중국 영길시에 있는 박춘풍의 집 명의를 김씨의 아들 앞으로 넘겨달라 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가 허락 없이 언니 A씨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쇄골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했고 결국 동거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박춘풍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과 재결합을 거부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김씨와 A씨 자매가 자신에게서 돈을 빼앗기 위해 접근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결국 이런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됐죠. 2014년 11월 26일 박춘풍은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 앞에서 세 차례의 전화를 걸어 조퇴를 강요했어요. 결국 피해자는 직장에서 일찍 나와 박춘풍을 만났고 함께 버스를 타고 오후 2시 20분경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거실에서 김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정수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결국 김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김씨를 살해한 뒤 사건을 은폐하고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나눠 유기하기로 계획합니다. 오후 2시 32분경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로 옮긴 박춘풍은 같은 날 3시 40분쯤 근처 시장에서 여행용 가방과 검정 비닐봉지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5시 44분경 월세 계약을 핑계로 다른 집의 열쇠를 받아뒀죠. 여기가 아까 월세방 계약했다가 연락 두절됐다고 신고했던 그 집이에요. 다음 날인 11월 27일 새벽 5시 박춘풍은 부엌칼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사체를 비닐봉지에 나눠 담고 일부는 화장실 벽에 쌓아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11시경
택시를 타고 화성시로 이동해 약 200m를 걸어서 야산에 도착한 박춘풍은 피해자의 사체가 든 비닐봉지를 묻었어요. 이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체가 든 비닐봉지를 묻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새벽 5시경 그는 다시 사체를 훼손하고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고 이를 배낭에 넣어서 짐을 옮겨두겠다고 하고 열쇠를 받아놨던 그 이사갈 집 화장실로 옮겨놨죠. 거기서도 사체를 토막냅니다. 그래서 혈액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후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사체가 든 봉지를 간이 화장실 맨홀에 던지거나 야산에 묻거나 천변의 나무와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유기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계속된 조사 끝에 박춘풍은 12월 13일 새벽 3시경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김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김씨를 밀었는데 벽에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하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 주장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 김씨의 시신에서 목을 졸린 흔적이 발견이 됐고 이는 단순히 밀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임을 보여줬죠. 또한 박춘풍이 반지하 월세방을 계약할 때 신분을 철저히 숨겼고 그 방을 사체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어요. 심지어 그는 월세방 외에 여관방도 따로 잡았는데 이 사실은 그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했죠. 경찰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 국과수의 DNA 감식을 의뢰했지만 혈흔이 거의 완벽하게 닦여 있어 감식이 어려웠다는 점도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범행을 은폐하려는 그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김 씨의 사체를 총 4곳에 나눠 유기했다고 진술했어요. 이 중에 팔달산과 수원천변, 그리고 수원과 화성의 경계 지점인 오목천동 야산에서 일부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죠. 하지만 김 씨의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춘풍은 범행 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성매매를 이어갔고 죄책감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언니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는 과거 노동 중 사고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었는데요.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분노 조절을 못했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뇌 영상 검사 결과 전두엽과 축두엽에 뇌 손상과 과거에 출혈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긴 했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박춘풍은 과거에도 법적인 문제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2003년 6월 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년 7월 21일 중국으로 강제 퇴거됐죠. 이후 2006년 3월 29일에는 입국 불허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박춘풍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받은 위명 여권을 사용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고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이를 보여줘야 하는데 체포 당시 그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전력이 있어서도 그러겠죠. 2015년 6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춘풍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그는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후 박춘풍은 또 상고했는데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죠. 그렇게 현재까지 수감 중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제주도 용담동의 해안가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박춘풍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죠. 오후 1시 40분경 해군 소속의 김모 수병이 해안 청소를 하던 중 갯바위에서 사람의 왼쪽 다리를 발견한 겁니다. 김 수병은 즉시 112에 신고했어요. 발견된 다리는 무릎 관절 아래부터 절단된 상태였고 발에는 검은색 고무장화와 두 겹의 양말이 신겨 있었습니다. 발 길이는 230mm로 확인이 됐는데 백골화가 진행될 정도로 부패가 심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절단된 다리뼈에서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냈고 박춘풍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의 DNA와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다리가 인위적으로 잘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분리로 떨어져 나왔다는 결론도 내려졌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어요. 수원 사건의 사체는 범인이 의도적으로 도막을 낸 것이었고 시신의 다른 부위들은 주로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원에서 제주까지의 물리적 거리와 상황을 고려할 때 박춘풍이 제주도까지 이동해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은 희박했죠. 결국 경찰은 제주에서 발견된 다리가 수원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식에서도 해당 다리의 DNA는 김 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로써 제주에서 발견된 다리는 수원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이 확정됐죠.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수원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져있던 시점에 또 다른 신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수원 토막 살인 사건과 장기 매매를 연결짓는 유언비어가 빠르게 퍼졌어요. 글의 내용은 납치와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조선족이나 중국인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노리고 장기 매매를 한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 장기 매매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유포되는 흔한 유언비어 중 하나였죠. 실제로 이 내용은 2012년 오원춘 사건 직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퍼졌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똑같은 글을 올린 사례가 있었지만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밝혀내지 못했죠. 이런 유언비어는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데요. 특히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 여기에 근거 없는 장기 매매 썰이 더해지면서 공포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출입국 관리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했어요. 오원춘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이미 중국에서 폭력전과 3범 이상의 기록이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협력 부족, 그리고 출입국 관리 체계의 미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전과자의 입국 차단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재의 출입국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경찰의 비협조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중국 내 전과자 정보를 공유받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까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관광비자 등을 이용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무비자 관광객 급증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죠. 출입국 관리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량의 외국인 입국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오와 차별을 경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었던 박춘풍. 자기는 여러 여자 만나면서 김 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언니 A 씨였습니다. 자기가 사귀었던 남잔데 왜 동생한테 소개를 시켜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판결문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잔인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